What you waiting for? Gotta run up on the floor, go and show 'em what you got. It's a real good night. Wanna get you feeling alright. And don't waste no time. Wanna keep it moving all night.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입니다.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소수만 누릴 수 있었던 교육의 기회가 모든 국민의 권리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은 중요한 평등 가치가 됐고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기간의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중요한 동력이었죠. 그런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이제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습니다. 경향신문과 함께 진행하는 EBS 창사 특집 교육 대기획. 과연 우리는 교육에서 기회 균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헌법 제31조 1항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학자 겸 교육연구자 김희삼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얘기 나누실 패널분들인데요. 항상 유쾌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이신 이소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사회학자시죠? 네, 오찬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찬호 작가입니다. 아마 이제 취재를 하면서 또 같은 청년 세대로서 또 많은 고민들을 접했을 우리 경향신문의 김서영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육 분야 취재하고 있는 김서영 기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주로 교육 정책 혹은 뭐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경험과 그다음에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 자체가 되게 조금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읽으면서. 그냥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 이런 문장 자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능력에 따라. 능력이요? 능력에 따라라는 말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능력에 따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편차를 주는 말이다 보니까 왜 이런 단어가 들어간지 의문점이 생겨요. 능력은 자기가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이제 공평한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교육이라는 게 능력이 아니라 좀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래도 충분히 다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성실함이 성공의 척도가 되는 사회도 지났고 열정만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도 지났고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라는 게 한정된 환경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얼마나 큰 효율을 낼 수 있는가.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비로소 성공을 할 수 있구나. 참 성공하는데 노력만 기울여서는 성공이 안 되는구나. 네, 먼저 학생들이 했던 이야기들 같이 보셨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에 왜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중학생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생들이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이제 우리 김서영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셨으니까 아마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능력이 과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냐라고 되묻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학을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수학 문제풀이를 잘하는 능력인지 아니면은 암기력인지 응용력인지 같은 그런 능력인지 아니면은 부모의 재력이나 어떤 자기의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능력인 건지 그러니까 그게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게 모순이라고 인식을 좀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다 느꼈어요.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는 거는 이 젊은 친구들이 능력을 굉장히 층위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일상에서 야, 너 능력도 부족하면 차별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따질 수 있는 거가 생긴 거죠. 과거에 획일화된 능력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것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못할 것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지금은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 능력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되게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좀 가졌어요. 저도 좀 가슴 아프게 봤는데요. 아마 헌법 31조 1항에 써 있는 능력은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뭐 3학년 애들의 평균 몸무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100kg인 거예요. 근데 얘는 운동을 좋아하고 뭐 씨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씨름을 배우고 싶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내가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힘이 세지만 내 이 능력에 따라서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50kg 미만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덩치가 크고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똑같이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 더 힘이 세고 더 몸무게 나가는 애만 좋은 세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와 실제로 이 아이들이 느끼고 있고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장 박사님의 그 비유를 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능력 좋은 친구, 뭐 100kg를 칠게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예전에 또 다 있었어요. 그럼 야, 너 과학고 가겠다. 그럼 오, 박수치고 했단 말이에요. 100kg가? 아니, 예를 들면 능력이 뛰어나니까 야, 얘는 과학고 갈 거야. 그러면 다들 야, 쟤 공부 잘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못 가는 사람이 뭔가 결핍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 이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 기준이 상향, 평균화로 올라가게 되면서 평범한 사람이 뭔가 내가 부족한, 입시에서 실패한, 그러니까 일반고 간 것이 굉장히 뭔가 좀 실패한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친구들의 이제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걸 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 각자가 보는 뷰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가지고 태어나는 건, 저도 아이가 둘인데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 친구가 가진 능력과 이 친구가 가진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학교라는 획일화된 어떤 그 산업화에 맞는 그런 교육 시스템에 모든 아이들이 같은 능력을 가지기를 조금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있는 학교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것이 능력인 것으로 판단이 조금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인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개탄을 했잖아요. 그게 혹시 그 학생들하고 가까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좀 있었을까요? 시험으로 줄 세운 능력이라는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답변이 전제가 나왔어요? 됐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어봤던 게 그 시험에서의 결과를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그 맥락에 있어가지고 능력이란 게 뭘까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험에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 전제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어떤 가정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능력을 시험과 같은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우리들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대표적으로 IQ 얘기를 하면서 너 IQ가 몇이야 이럴 때도 그 IQ를 가지고 이 사람의 지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가지고 돌아가 보면 IQ 테스트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요. 특정 나이대에서 70~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이 사람의 뭐 능력과 비슷한가라고 하는 나이대별로 또는 그룹별로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을 보기 위한 도구였지 줄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IQ 테스트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느 집단에서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가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IQ가 몇 이상이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가정 자체가 어떤 시험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오류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시험이라는 도구가 1등과 2등의 능력 차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0. 몇 % 안에 드는 사람이 뭐 0.1% 안에 드는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평가의 도구를 사용되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 (2018년에)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가 좀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화에 대한 것인데, 이게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으로서 시험 문화를 연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아마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좀 한 번의 시험으로, 우리가 그래서 고부담 시험이라고 그러죠. 좀 인생이 좀 결정돼 버리는. 그래서 시험 한 방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온 식구가 올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유독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런 경향이 좀 두드러질까? 그중 특별히 한국과 일본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면에서 두드러지냐면 질문하지 않는 걸로 두드러져요. 네, 다른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든 영어를 잘 못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자기가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지식을 이렇게 더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배워나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보면 질문하지 않고 공부를 도서관에서 이렇게 읽고 써야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예전에 서치했던 적이 있어요. 100년도 더 전에, 150년 전에 독일의 문화가 그랬어요. 스파르타식. 그러니까 정말 비스마르크 때부터 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가 오기 전까지 독일 문화가 굉장히 군대 문화였고, 말하자면 절대 복종, 그다음 학교 제도를,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보내면은 국가가 처벌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모두를 이렇게 어떤 군사 문화 안에서 줄 세우는 스파르타식 문화가 있었는데, 이걸 어디서 베껴갔냐면 일본에서 베껴갔어요. 입시가 약간 무사의 정신으로 또 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 때 똑같이 그 일제 식민지 문화를 이어나가면서 일종의 억압의 도구로서 사용해서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만 해야 돼.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정치에도 관심 가지지 말고 뭐 딴 거 하지 마. 대부분이 어릴 때 이제 교육 자체가 선생님 말에 토를 달지 말아라, 질문을 하지 말아라라고 교육을 받아서 그걸 깨고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그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다른 나라와 같이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과거 시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 급제를 하게 되면은 한양에 가서 내가 장원급제 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시험을 통과해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하에서 항상 내가 그 위기에서 어떤 자리를 점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 촌수가 있었고 학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딜 가나 조직에서 자기의 직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사님, 작가님, 뭐 박사님, 기자님, 이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직함을 갖게 되는가에 사람들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시험에 집착하게 만드는. 민주주의가 정교하게 발전을 하지 못한 거죠. 민주주의라는 거는 시험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이 이꼴 민주주의인 것처럼 포장해야 하던 거죠. 시험을 의심하지 않고 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개천에서 용나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굉장히 공정한 것이다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장 내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어떤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잘 쳐가지고 보상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하나의 시험이 하나의 사회 철학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거는 저희 동네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끝나고 나면 동네의 모든 학원들이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영어 선생님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를 얻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영어 시험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 30년간을 영어를 쓰는 사람인데도 저도 틀릴 정도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40점, 50점 이렇게 받으면 누구라도 아무리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도 학원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랬고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그 교수가 시험을 본 다음에 다른 학생 답안지하고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선택권을 준 거예요. 너보다 잘한 애들 답안지와 점수를 볼래? 너보다 못한 애들 거를 볼래? 그랬더니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이 나보다 못한 애들 거 점수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또 대부분은 나보다 잘한 애들 답안지 점수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상향 비교 성향이 동아시아에 좀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수학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노력을 배신하는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그 학생들의 절대적인 공부량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일돼 있는데 그거를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각 학교별의 시험 난이도가 대동소이해야 되는데 지금은 학군에 따라 동네에 따라 너무 많이 학교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이미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신 시험을 내고 어떤 학교는 뭐 그거보다는 덜하게 내고 이러니까 그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신이 나오는 학교에서 수학 과외를 3개나 하는 아이가 자기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점이 아니라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나는 이번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계속되는 그 비교와 좌절감을 주는 메커니즘이 사실은 그 변별력 때문인 거잖아요. 저는 공무원 시험 열풍이 있는 것도 대기업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00분에 100문제 푸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도 저런 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시험도 굉장히 한국의 과거형 교육 패러다임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꾸기가 힘든, 오히려 바꾸기가 힘든 그런 거죠.